때는 조선 후기 순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경상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청운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대대로 명망 높은 양반 가문으로 알려진 박씨 종가가 위엄있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명성은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가장인 박진사는 60을 넘긴 나이로 젊은 시절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한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사는 깐깐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마른 얼굴에는 늘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실망감은 날카로운 말씨가 되어 가족들을 찔렀습니다. 그의 아내인 최씨 부인은 50 후반의 나이로 풍채 좋은 몸집의 음식 솜씨가 뛰어나기로 유명했습니다. 명문가 출신인 그녀는 자신의 요리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지만 그 자부심이 지나쳐 두 며느리를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 집안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민주는 30을 갓 넘긴 나이로 훤칠한 키에 반듯한 외모를 지녔지만 연이은 과거 낙방으로 인해 얼굴에는 늘 피로와 좌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는 25으로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 부모의 과보호 속에서 자랐습니다. 창백한 얼굴빛과 마른 체구는 부모의 애처로움을 자아내는 무기였습니다. 맏며느리 수지는 27으로 몸집이 작고 외모가 수려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 눈빛에는 순박함과 강인한 성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바느질과 길쌈 솜씨는 청운골 제일로 꼽힐 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반면 둘째 며느리 화영은 23대 나이로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하고 영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무기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뛰어난 말솜씨였는데 특히 시부모의 환심을 사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살면서 이 유서 깊은 종가의 평화는 조금씩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의 차별은 화영이 시집온 첫날부터 노골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아가야. 어서 일어나거라. 이런 큰절은 처음 한 번으로 족하다. 힘들지 않으냐? 최 씨 부인은 화영을 다정하게 일으켜 세우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맏며느리 수진이 시집 왔을 때 한참 동안이나 그녀를 꿇어앉혀 두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습니다. 영리한 화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집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녀는 자신의 돈으로 장에 나가 맛있는 다과와 고운 비단을 사와 시부모에게 바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들로 정성껏 골라왔습니다. 부디 받아주시옵소서. 시부모는 화영의 세심함과 싹싹함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때부터 최 씨 부인은 화영을 다가라는 애칭으로 불렀지만 수진에게는 여전히 맏며느라라며 차갑게 대했습니다. 수진은 시집 온 지 3년이 넘도록 시부모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별을 보며 일어나 마당을 쓸고 빨래와 청소를 하고 밤늦도록 배틀에 앉아 옷감을 짰지만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닌 타박뿐이었습니다. 맏며느라, 이 바느질 꼴이 대체 무엇이냐? 바늘 땀은 제멋대로고 색의 조화도 볼품없구나. 수진이 며칠 밤을 새워 지은 버선을 보며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사실 수진의 솜씨는 장터에서도 최고로 쳐주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늘 부족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솜씨가 없으면 정성이라도 들여야지. 우리 화영 아가를 좀 보거라. 저 아이가 하는 것에 반만이라도 좀 배워. 저게 진짜 며느리 노릇이란다. 화영은 이런 상황을 즐기면서도 겉으로는 수진을 위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형님께서도 나름대로 애쓰고 계신데 너무 나무라지 마셔요. 아가야, 너는 어쩜 마음씨까지 이리 곱니? 하지만 애쓰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른 법이란다. 차별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집안에 가장 좋은 방도, 맛있는 음식이 생겨도, 고운 옷감이 들어와도 모두 화영의 몫이었습니다. 맏아들 민주는 아내가 홀로 눈물 짓는 밤이 늘어갈수록 괴로웠습니다. 부인, 내가 정말 미안하오. 내 무능함 때문에 그대까지 고생하는구려. 조금만 더 참아주시오. 아니에요, 서방님. 다 제가 부족한 탓인거려. 서방님께서는 공부에만 전념하셔요. 수진은 남편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마음속에는 서러움과 억울함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추석 차례 준비로 집안이 분주하던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지는 정성껏 송편을 빚고 삼색나무를 묻혔지만 시어머니는 또다시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게 송편이냐, 주먹밥이냐. 모양도 엉망이고 색도 곱지가 않구나. 조상님들께서 노하시겠다. 우리 아가 솜씨 좀 보거라. 이야, 조상님들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게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 아내도 밤새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조금만 너그러이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라고? 내가 지금 어미에게 대드는 것이냐? 과거에도 붙지 못한 놈이 이제 아내 편만 들고. 이게 장남의 도리란 말이냐? 이때 동생 민호가 끼어들어 형을 비난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요즘 너무 오만해졌습니다. 부모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안에 치마폭에만 쌓여 있으니 가문의 채통이 서질 않습니다. 민호의 이간질에 시부모의 민준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때 우애 깊었던 형제의 사이에는 깊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화영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교묘한 거짓말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요즘 아주버님께서 밖에서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것 같더이다. 형님께서도 밤늦게 몰래 나가시는 일이 잦고요. 화영의 거짓말은 시어머니의 마음에 의심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녀의 음모는 이제 단순히 편애를 받는 것을 넘어 맏아들 내외를 집안에서 완전히 몰아낼 계획으로 발전했습니다. 화영은 시댁의 재산을 조금씩 친정으로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볼 때 값을 속여 돈을 남기고 집안의 작은 귀중품들을 몰래 친정으로 옮겼습니다. 몇 달에 걸쳐 그녀가 빼돌린 은전은 총 20냥에 달했습니다. 이는 평범한 가정이 몇 달은 좋게 살 수 있는 큰돈이었습니다. 마침내 겨울이 오고 집안에서 내년 농사 자금을 점검하던 날 박진사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분명 10냥이 있어야 하는데 20냥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이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힌 그때 화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타났습니다. 저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실은 제가 보았습니다. 어젯밤 아주버님께서 몰래 곳간에 들어가시는 것을요. 순간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재수씨, 그게 무슨 소리여? 내가 언제 곳간에 들어갔단 말이오? 화영은 미리 매수해둔 하인 춘복을 불렀습니다. 춘보가 내가 본 것을 어서 아뢰어라. 저도 보았습니다. 큰 도련님께서 밤중에 곳간 주위를 서성이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결백합니다. 어찌 저희가 시댁의 재물에 손을 댄단 말입니까? 하지만 시부모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아가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될 뻔했니? 정말 고맙다. 아버님, 어머님, 제발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놈. 아직도 거짓을 고하느냐? 썩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할까? 다음 날 아침, 매서운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시부모의 냉정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준아, 그리고 맏며느라. 너희는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년은 처음부터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오늘 안으로 짐을 싸서 떠나거라. 2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마라. 어머님,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 시끄럽다. 더러운 소리 말고 썩 나가. 민주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부모를 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좋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오늘 일을 분명히 후회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오후, 민준과 수지는 어린 아들 지훈의 손을 잡고 정든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몇 벌의 낡은 옷과 수진의 바느질 도구가 전부였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길 위에서 세 식구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은 차가운 벽처럼 그들의 등을 밀어냈습니다. 강가의 작은 초가집에서 그들의 고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세 식구는 굶주림과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민주는 낮에는 닥치는 대로 품을 팔았고 저녁에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 그를 가르쳤습니다. 수지는 밤새 배틀에 앉아 옷감을 짜고 옷을 지었지만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다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삼키며 더욱 정성껏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삼배옷은 품질이 뛰어나기로 정평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튼튼하면서도 감촉이 부드러워 땀에 젖어도 금방 말랐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옷을 입어본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이 옷 정말 좋구먼. 하루 종일 바치를 해도 몸이 편하고 어찌나 튼튼한지 몰라. 점차 수진의 옷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녀는 혼자 힘으로는 벅차 동네의 가난한 여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옷감을 짜고 옷을 만들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가진 기술을 모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 당당하게 살아봅시다. 수진의 진심 어린 제안에 과부와 가난한 아낙네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작은 공방은 점차 커져 일하는 여인들이 15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한편 민준의 서당도 번창했습니다. 그의 정성스러운 가르침 덕에 제자들 중 향시에 합격하는 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다른 고을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민준은 다시 과거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인, 나 다시 과거에 응시해보려 하오. 정말이세요, 서방님. 좋은 생각이세요. 서방님의 실력이라면 이번에는 꼭 합격하실 거예요. 민준은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몇 달 후 합격자 발표 명단에 그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 있었습니다. 합격이요. 내가 드디어 합격했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맏아들 내외를 쫓아낸 박씨 집안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화영은 계속해서 시댁 재산을 빼돌렸고 민호는 노름과 술에 빠져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고 시부모의 건강도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화영의 친정 오라비가 술에 취해 장터에서 모든 사실을 떠벌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는가. 시댁 돈을 훔친 죄를 큰 방에 뒤집어 씌워 내쫓게 만들고 그 돈으로 우리가 이렇게 장사 미천을 마련했지. 하! 이 소문은 즉시 박진사의 귀에 들어갔고 충격을 받은 시부모는 화영의 방을 뒤져 그녀가 친정과 주고받은 편지들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 화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악독한 것.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수진이에게 몹쓸 짓을 했구나.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화영은 그 길로 친정으로 도망쳤고 민호 역시 빚쟁이들을 피해 종적을 감췄습니다. 대대로 이어져 온 종가는 결국 남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주는 현관 벼슬에 올라 백성을 어질게 다스렸고 수진의 직물 공방은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아들 지훈 또한 장성하여 과거에 장원 급제하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몰락한 시댁에서 늙은 하인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마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노인장들께서 폐가에서 병들어 누워 계신데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서방님, 그래도 가봐야지요. 아무리 미운 분들이었어도 한때는 저희의 부모님이셨잖습니까? 부인,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들이 도착한 옛 시댁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러운 이부자리에 누워있던 시부모는 그들을 보고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수진아, 너희가 어찌 우리 같은 죄인들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며느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시고 우선 몸부터 추스르셔요. 지난 일은 모두 잊었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며칠 동안 시부모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쑤어드리며 몸을 깨끗이 닦아드렸습니다. 한 달 후, 시부모는 두 사람의 품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시부모의 장례를 치른 후 민준과 수진의 이야기는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시련을 이겨내고 만인의 귀감이 된 부부의 이야기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대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이구나. 시련을 딛고 일어선 그 모습이 모든 백성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임금은 민준에게 더 높은 관직을 내렸고 수진에게는 여성 사업가의 모범으로서 큰 상을 내렸습니다. 이후 수진은 자신의 경험을 담아 시련을 딛고 일어선 며느리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억울한 일을 겪는 전국의 수많은 여성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민준 또한 진정한 효도와 가족이라는 책을 통해 편애가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진실한 마음을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성실함은 비록 더디게 빛나더라도 끝내는 온 세상을 밝히는 법이라고. 억울한 누명을 딛고 일어나 만인의 존경을 받은 민준과 수진의 삶이 바로 그